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세상의 많은 부분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친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패친, 인친과 같은 SNS의 지인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친구로 불리게 된 건데요.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들을 진짜 친구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진 시드니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서할 때 당신은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다. 독서가 좋은 벗이 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 도관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하루 한 번 이상 페이스북을 이용한 사람은 지난해 기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구촌 인구 5명 중 1명은 가끔이나마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렇듯 페이스북은 지구촌 사람들의 중요한 소통수단이 됐다. 패친 수가 늘고 내가 올린 글에 좋아요가 늘어나면 뿌듯해진다는 사람이 많다. 오프라인 친구보다 패친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즐거워진 시대. 하지만 이로 인해 생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좋은 글, 예쁜 사진을 올려야 하는 압박감, 좋아요를 향한 집착, 그리고 거짓말까지. 페이스북 중독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페이스북 중독은 이제 알코올 중독과 게임 중독처럼 위험한 일로 인식되기 시작했는데, 과연 페이스북은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 사랑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수제나 플로리스 박사의 책 페이스북 심리학을 통해 만나보자.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페이스북 심리학입니다. 책 이야기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서희종 교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양재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 또 사랑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다룬 책이죠. 페이스북 심리학. 두 분 책 다 읽으셨을 텐데요. 교수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먼저? 예, 아마 저자가 임상심리학 전공자로서 아마 네. 다양한 경험을 하셔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페이스북의 어떤 다양한 사례들을 좀 심도 있게 바라보면서 몇 가지 가설, 네. 해석할 수 있는 가설들을 또 대안들을 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네. 그 플로레스 박사 저자 같은 경우는 임상심리하고 상담심리를 다 전공을 하셨었는데 네. 이제 내담자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SNS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찾아오는 분들이 늘어나서 이제 그런 계기로 이 책을 쓰신 것 같고요. 네, 네.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추천사에 이제 그 중독 전문 정신건강의학과 미국 자기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추천사에 제일 앞에 써놓은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 사회 혁신은 기술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게 항상 반복됐던 일인데 그럴 때 항상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 기술이 나왔을 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트렌드가 아직 그걸 못 쫓아가거든요. 네, 네. 근데 결국에는 그게 다시 따라올 때까지 과도기에 상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네. 아마 이 페이스북 심리학이라는 거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해놓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두 분도 SNS 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페이스북은 뭐랄까요, 상당히 거리를 두고 그래야만이 또 연구자로서 네. 뭐랄까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또는 뭐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적으로 더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만이 좀 넓은 시각,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거리를 두지 않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인스타그램 하고요. 네. 페이스북하고. 그럼 다양하게 하고 계시네요. 네, 사실은 뭐 예. 국산 프로그램인 카카오 네. 스토리도 열심히 했지만 재밌는 게 카카오 스토리가 한동안 굉장히 유저가 늘어나고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네. 어머니 아버님 뻘 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메인 화면이 꽃, 네. 어머님들은 꽃, 아버님들은 산, 뭐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네. 젊은 층이 대거 나오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이 쫙 올라가게 됐는데 어쨌건 뭐 그런 SNS는 여러 가지 즐기고 있습니다. 그 SNS에도 어떤
세대가 특정되는 부분이 좀 나뉘는군요. 예, 그건 분명한 네, 특징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기성세대가 유입이 네, 되기 네. 시작하면 젊은 네. 층은 다른 걸 찾아서 빠져나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적은 두고 있지만 활동을 네. 하지 않는 거죠. 그 빠져나간다기보다는 새로운 매체라는 게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더 새로운 걸 더 받아들이니까 이제 올드 매체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아니, 참 시작부터 재밌는 그거는 얘기 뭐 어쨌든 많이 나오고 예, 많이 생각이 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예,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책 얘기 좀 나눠보도록 아시죠? 할게요.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좀 유독 부정적인 단어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뭐 중독이라든지 강박이라든지 거짓말 뭐 이런 단어들이 꽤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SNS상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수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스템 속에 네. 나를 가두는 건데 네. 문제는 나와 비교하는 상대가 온전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모습만을 보여주는 상대를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상대를 가지고 나는 현실의 나와 이상적인 상대를 비교하니까 거의 상대적으로 느끼는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맞아요. 자존감 손상이라든지 네, 네.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한때 페이스북 우울증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페이스북 우울증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현실에 나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우아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고 정말 팍팍하게 지루하게 살아가는데 네. SNS상에 나오는 나의 패친들 보면은 항상 화려하고 뭔가 즐겁고 항상 뭔가 행복하고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현실에 나와 비교를 하면서 현실에 나는 더 비참해지는 거죠. 네. 사람이 자존감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정서적 타격을 받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SNS에 몰입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많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다 아, 보니까 네, 네. 그런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정서적 타격에 훨씬 더 취약한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취약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뭐 좋은 휴양지에 놀러 갔다거나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진을 보면 내 인생만 좀 너무 지루하고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 때가 세상을, 있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네. 부분은 네.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네.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뭐 내가 잘 살고 또 내가 뭐 몇백만 원에 또 몇천만 원에 월급 받는다고 네.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많이 받았을 때 내 만족감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무리 내가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더 많은 받는 사람에 비하면 네. 마찬가지거든요.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월급을 180만 원을 주고 너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하고요. 또 하나는 너는 120만 원을 받는데 남들은 100만 원을 받을 거야.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냥 딱 봐도 150만 원이 더 많은 돈이라서 네. 그쪽을 선택할 것 같지만 많은 네. 사람들은 남들은 100만 원 받을 때 나는 120만 원 받는 걸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SNS, 이렇게 페이스북에 자기 얘기들을 올리고 좀 약간 과장해서 포장하기도 하고 네.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좀 사회가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에 들어가 보면 어쨌든 우리가 물론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이 너무 이제 그쪽으로 뭐 온라인 세계에 몰입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젊은이들의 삶 속에서 이미 오프라인의 현실적인 삶 못지않게 온라인 삶 자체도 또 다른 어떤 삶의 영역이고요. 네. 문제는 이제 한 개인을 입장이 봤을 때는 오프라인의 현실적 공간과 온라인의 공간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서 자기를 발전시켜야 될 텐데 지나치게 이제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당연히 네.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습관이라든가 방식에 익숙해지고 당연히 오프라인에서의 뭐 사회적 적응력도 그렇고 소통력도 떨어지고 네. 이런 측면들이 이제 은둔형 외톨이처럼 네. 보이기도 하고 네. 네. 심지어는 부적응자처럼 보이게 네.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오프라인의 삶을 살아라, 오프라인만의 삶을 살아라라고 한다는 것도 사실은 네. 시대착오적인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적인 시각에서 나 자신을 네. 뭐랄까 극대화시킬 건가 또는 네. 사회적인 적응력을 높일 건가 네, 이런 네. 고민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아무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괴리 문제들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넘버로 매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오늘 방문한 사람이 누구, 몇 네, 명, 네. 좋아요를 클릭한 사람이 몇 네. 명, 이 넘버로 매겨지기 때문에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순위, 1등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런 문화 자체 때문에 맞아요. 그 숫자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오죽하면은 이제 얼마 전에 SNS상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것들이 좋아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혹은 친구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네.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네, 친구들이 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돈을 받고 좋아요 수나 이 네, 친구 뭐 수를 그거는 늘려주는 뭐 그 정도는 뭐 업체도 보통이죠. 있다. 그 정도는 그거는 뭐 보통이에요. 있는데 예, 뉴스 그러니까 들었어요. 뭐
돈 주고 사는 네.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지저분한 더러운 혹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는 네. 모습을 보인다라든지 충격적인 예, 포스팅을 굉장히 올리는 거군요. 뭐 그런 것들 네, 아니면 네. 이제 SNS 상에서 네. 서로 디스전을 하다가 만나서 네. 실제로 싸우는 경우도 생기고 아. 그러니까 그걸 다 일일이 중계를 하면서 좋아요 숫자나 친구 숫자를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네네. 넘버링 매기는 거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바로 가시화된다라는 게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 근데 가시화된다라고 네. 하는 의미로만 이제 사회적 현상들을 다루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떨까요? 물론 이제 SNS라고 하는 부분들의 뭐 부작용도 네. 많이 있죠. 그렇지만 네. 꼭 반드시 부작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이 저자 플로레스가 너무 그런 뭐 심리학자라서 자꾸 이렇게 그냥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데 뭐 중독, 강박 이렇게만 하는데 사실은 그런 중독이라는 용어 안에 기성세대의 시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SNS를 매일 쓴다 하더라도 그거를 유용하게 쓰면 아마 부모님들은 그걸 중독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거기에 몰입도라든가 뭐 네, 이런 네. 걸로만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뭐 페이스북의 순기능도 뭐 분명히 그럼요. 있겠죠. 다른 사람을 자극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맞습니다. 만든다거나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엮이는 게 조금 더 초점을 네, 맞춰서 쓰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이 페이스북에 몰입하면서 현실과 이상을 좀 헷갈려하는 거죠. 네, 현실적 자아가 있고요. 이 SNS 상의 가상 자아를 만들어 가는데 재밌는 게 이 가상 자아는 내가 다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사진부터 프로필부터 네네. 거기 써 있는 거를 누가 검증할 방법도 없고요. 그렇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만을 보여주면 되는데 맞아요. 아까 저기 대기실에서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요즘 덕담이 이런 거래요. SNS처럼만 살아라. 그러니까 SNS 상에서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네네. 좋고 너무나 젠틀하고 매너 있는 맞아요. 사람으로 다 보여지고 싶은데 특히나 현실적 자아가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은 잘못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확립이 제대로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자라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인지 부조화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현실에 내가 난지 그 온라인이나 가상현실 속에 내가 난지에 대해서 이제 헷갈려 하는 겁니다. 아, 네네.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를 구분 못해서 벌어지는 우스운 네.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네네. 청소년들이 도둑질을 해가지고요. 돈을 훔친 다음에 그거를 5만 원짜리 펴서 올려놨죠. 그리고 이 돈은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훔친 거야라고 했다가 결국엔 다시 경찰에 잡힌 일이 네네.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 구분이 점점점 그러네요. 이렇게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나타난 네. 일들인 것 같아요. 적어도 성인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해결 방안들이 있는데 네. 지금 10대나 20대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80%가 지금 쓰고 있다는 점, 미국의 젊은 10대들이 그 정도로 젊은 애들은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 내에서 그것이 과도하게 표출되게 되면 자아 형성에 부정적이고 네, 심지어는 네.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뭐랄까 우울, 자살 네. 뭐 이렇게 네. 또는 심지어는 정상적인 네. 학업이나 우리가 말하는 연애 활동 불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네. 단순히 어떤 뭐랄까 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도 있지만 세대적인 어떤 네. 특성들 네.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문제를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렇게 적당하면 좋을 텐데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너무 맞습니다. 몰입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 중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네, 자꾸 이제 네. 정부에서도 네. 과몰입이다 이렇게 아. 쓰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온라인상의 관계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실제 인간관계는 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좋아요 한다고 하는 감정은 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네. 좋아한다라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젊은 세대들은 이제는 강한 관계보다는 약한 관계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어찌 보면 자기의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가는 네, 그런 네. 어떤 세대적인 요구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에서 소통 능력도 적응 능력도 이제 상실되고 책에 보면은 이 좋아요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또 절교까지 당하는 일까지 사례가 적고 있는데요. 잠시 화면으로 그 얘기 만나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에밀리의 세 딸은 우리 집 세 아들과 우리 수영장에서 많이 놀았다. 우리 가족들은 서로 매우 가까워졌다. 나는 에밀리와 페이스북에서 친구 맺기를 했고 처음에는 모두 정상으로 보였다. 여느 엄마들처럼 에밀리는 자기 아이들과 가족 이벤트를 페북에 올렸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다정했지만 어떤 날은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에밀리, 어디 가는 거니? 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내가 에밀리의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못되게 굴었다. 하지만 내가 좋아요를 누르면 괜찮았다. 에밀리는 묘하게 공격적인 포스팅을 올리기 시작했다. 나를 겨냥한 것 같았다. 어느 날 에밀리는 자기 삶에서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글을 올린 다음 나와 내 남편을 차단했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을 무시하라고 말했다. 나는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은 내 포스팅에 절대 좋아요를 누르지 않잖아요? 항상 무시하고요. 에밀리, 나는 당신 페북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많아요. 나는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한다고요. 당신은 내 사촌이 올린 내 딸의 동영상에는 좋아요를 눌렀어요. 하지만 내 거엔 안 눌렀죠. 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관계를 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중에야 에밀리가 우리가 함께하는 친구의 타임라인을 통해 내 포스팅을 계속 스토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네, 이 얘기죠. 심지어 그 패친을 끊고 나서도 계속 이제 인터넷상에서 스토킹을 한 경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요에 집착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걸까요? 이제 친구가 내 노력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적인 상처라고 하는 거는 꼭 뭐 온라인에서만이 아니고 뭐 오프라인에서도 다 그럴 것 네, 같고요. 네. 단지 이제 온라인에서는 타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접속 온 상태니까 네, 네. 뭔가 너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안 했다라고 하는 것, 본인도 초질해지고 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해서 좋아요를 눌러달라 네. 하기도 하고 또 그게 지나치면 네.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네, 인해서 네. 절교하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좋아요를 정말 눌러달라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 네. 책엔 나오던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르냐 안 누르냐, 내가 쓴 글에 내가 올린 포스팅에 댓글을 다느냐 안 다느냐를 네. 그 글에 대한 어떤 피드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평가라고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교수님 말씀하신 직답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만났다가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이거는 24시간 365일 내내 언제든지 바로바로 이게 네. 가능하고 네. 나도 가능한 걸 알고 상대방도 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답이 안 오면 저 친구가 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피드백을 주는 거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나에 대한 거부나 거절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책에 보면 적보다 못한 친구 뭐 이런 챕터도 네. 나오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난 친구를 괴롭히는 이런 유형들을 네. 정리해 놓은 건데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책에서는 이제 감정 조정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근데 이제 플로레스 박사가 거기에 이제 보면은 뭐 파괴자형이 나오고 나르시스트형이 나오고 뭐 순교자형이 나오고 쭉 나오는데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소위 이제 성격 장애, 인격 장애라고 불리는 분들이고 그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꽤나 많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성향이나 그런 성격적 결함을 가진 분들이 SNS나 온라인상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를 들면 파괴자형이라는 거는 전형적으로 경계선 인격장애에서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처음 만났을 땐 누구보다도 좋은 친구, 누구보다 좋은 내 편 애인이 됐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조금 멀리하거나 나를 좀 거부한다라는 자기만의 불안이나 착각 때문에 그 사람을 확 태도가 변하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킬 때까지 괴롭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파괴자형 전형적인 네. 거고요. 나르시스트형은 뭐 전형적으로 자기애적 인격장애나 성향이 있는 분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혹은 또 하나는 뭐 연극성 인격장애나 성향이 있는 분들이 보이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SNS라는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나타난 어떤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 세계, 오프라인 세계에서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온라인에 가서 그대로 문제를 재생산하고 있다라고 네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만들어진 유형보다는 원래 현실에서도 있는 그런 그쵸. 문제성 유형들이 온라인에서 이제 구현이 다시 된 그렇습니다. 거로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말한 대로 친구 사이, 친구에 대한 거는 당연히 기대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거기 안에서 일정한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배신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그것이 또 악화되면 결국 이제 파괴적인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더 적대적인 관계가 네. 되고 온라인에서는 아주 쉽게 끊고 또 새롭게 사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는 사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덧붙이면은요. 네. 현실 세계에서 혹 오프라인에서 살아가면서 성격적인 결함이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던 분들, 성격 장애면 아마 본인이 그거를 감추긴 정말 힘든데 어느 정도 성향이 있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교육이나 학습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성향을 잘 가리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문제는 온라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을 마주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그렇죠. 컴퓨터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보호막이나 안전장치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터링을 한 번 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성격적 특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감정 조종자들 뭐 그런 분들에 의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볍게 친구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페이스북 안에서 헤어질 때도 참 과정이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결별했다. 심지어는 뭐 SNS에 다른 여자랑 혹은 다른 남자랑 찍은 사진을 올려서 이제 결별을 알리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한데 저자인 플로레스 박사가 만난 한 여성의 실제 얘기입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페북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7개월 동안 사귀었다. 나는 그에게 홀딱 빠졌다. 얼마 후 내 생일날이 됐는데 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만났는데 이상했다.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동안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지금 당장 타임라인을 확인해봐. 어? 왜? 빨리 확인해봐. 남자친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얼간이가 다른 여자와 시시덕거리는 사진을 내 타임라인에 올려놓고 이런 글을 남겼던 것이다. 생일 축하해. 자기야.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실수이거나 아니면 장난이 틀림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사진을 올려 내 타임라인에서 이별을 고했다. 나는 그 얼간이를 혼내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서 그 사진을 내 타임라인에 남겨두었다. 재수없는 놈처럼 보이고 싶어 안달인데 굳이 말릴 필요가 뭐 있겠는가. 나중에 그가 문제의 여자와 결혼했고 그 여자가 대놓고 바람을 피운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지금 내가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행운을 빈다, 이 얼간아. 뭐 유행어가 되고 이슈가 된 게 썸 탄다는 거 있잖아요. 얕은 관계를 두루두루. 네. 1대1의 연애 관계를 맺기에는 감정적인 소비도 하기 싫고요. 내가 상처받는 것도 싫고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빠지는 것도 싫은 거거든요. 대신 영화 볼 때 필요한 친구, 밥 먹을 때 필요한 친구, 혹은 뭐 섹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친구, 이런 식으로 가벼운 관계를 여러 서로 걸쳐서 이렇게 네. 거미줄처럼 마치 온라인에서의 관계가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다시 재현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책에 보면은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한 네. 얘기가 나옵니다. 그 몽고한이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네. 접한 세대를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와는 조금 다른 세대라고 할 그렇습니다. 수가 있겠죠. 저희 세대들은 네. 디지털 이미그런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프라인에서 네. 활동하다가 네. 이제 새로 디지털 세상이 이미 생기면서 그쪽으로 가서 활동하는. 네.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사실 청소년기 뭐 소통이라든지 네, 관계 맞습니다. 맺기, 뭐 친구 네네. 만들기 하는 네네. 것들이 굉장히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청소년들이 가진 어떤 그 페이스북의 심취에서 생기는 문제점, 사회적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자꾸 이제 문제로만 바라보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디지털 네이티브한테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삶의 일부인 겁니다. 그냥 인정을 해줘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는 진짜 아직 미개척지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노험이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만든 것은 그런 관계 맺기의 가능성들을 특정하게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구현한 겁니다. 네. 그럼 그 속에서 이제 젊은 애들이 막 노는 거죠. 놀면서 이제 만들어간 겁니다. 근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대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고 아직 그렇기 때문에 네. 다양한 형태, 그거는 부작용까지 포함하는 의미, 네. 어찌 보면 오프라인에서 맞는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에서도 또 과도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내가 쓰면 바로 답이 오고요. 누군가 올라오면 나는 바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나르고 바로 네. 이런 즉답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만족 지연에 대한 인내심이 한참 떨어집니다. 원하는 걸 즉시 얻지 못하면 그 순간 참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충동적으로 말을 하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해버리고 충동적인 소비를 하고 이런 것들. 게임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어떤 거 하나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5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카드로 등록해가지고 그 순간 몇만 원 내고 그걸 긁어버리고 이런 것들. 지금 청소년들이 SNS나 온라인에 지나치게 과몰입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현실이고요. 이게 온라인상에서 뭐 왕따 같은 것들도 이루어진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네. 되죠. 메시지 시스템이긴 하지만 카카오톡에서 이제 단체 카톡방이라고 그러죠. 네. 단톡방이라고 하는데 자기네 반에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을 강제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없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떠든다든지 그 아이에 대한 욕을 한다든지 혹은 대놓고 그 아이한테 욕을 하고 그 아이가 그 방에서 나가면 다시 강제 소환을 해요. 이건 엄청난 감정적인 어마어마한 폭행이거든요. 그런 폭력인데 그걸 겪는 거라든지 네. 혹은 SNS상 특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그 친구의 동의 없이 그 친구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올리고 누군가 그걸 계속 공유해 나가서 네. 순간적으로 확산을 하게 만들어서 네. SNS 사회에서 굉장히 매장을 시켜버린다든지 실제로 뭐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쁘장한 소녀였는데 SNS에서 소위 패친이라는 그 친구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상의 탈의한 사진을 한 장 보내줬다가 그로 인해서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근데 문제는 그 사진을 요구한 그 사람도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만 그 주변 친구들의 반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를 굉장히 여성으로서 들을 수 없는, 들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성적으로 매도를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사를 가건 전학을 가건 이 SNS 세상을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지 따라다닌다는 게 문제고요. 그 내가 새로 전학 간 곳, 이사 간 곳에 사는 동네 아이들도 결국에는 SNS 통해서 이 친구의 소문이나 과거의 사실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 친구 결국은 벗어날 수 없어서 자기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서 나는 자살한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결국은 자살하게 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이 SNS 중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에 보면은 이게 중독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것들인지 소개 좀 사실은 해주시겠어요? 저 플로레스 박사가 여러 가지 뭐 네. 이렇게 10가지를 쓰셨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네. 지금 미국보다도 훨씬 빠르게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셧다운제를 시행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은 케이지 인덱스라고 해서 케이지표라고 해서 이미 중독에 대한 지표들이 네. 만들어졌고요. 여기 플로레스 박사가 말한 대로 네. 뭐랄까 무슨 강박이라든가 기피라든가 금단이나 뭐 이런 증상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이것이 표현되는 정상적인 어떤 연애, 정상적인 학업 이런 것들 일상적인 어떤 삶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고 특히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적인 측면을 많이 쓰지만 네. 사회적인 쪽에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것의 결과로 생기는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업성이 떨어지는 게 네. 부모님한테 가장 큰 인터넷 중독입니다. 아무리 네. 인터넷을 많이 쓰고 해도 네. 학업성이 떨어지지 않으면 중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 애를 끌고 중독센터에 오지 않습니다. 네. 중과진흥원에. 네. 그런데 학업성이 떨어지면 설사 그것이 인터넷을 많이 안 써도 네. 중독이라고 또 그러면 극복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이 그 우리 아이가 혹시 내가 이 페이스북 중독인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혹시 항목 몇 가지만 좀 가장 소개해 기본적인 주시겠어요? 것은 휴대폰을 뺏어가지고요. 네. 몇 분간 네. 달라가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아. 달라가는 정도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네네. 나중에 떼쓰고요. 그다음 울고불고 이제 완전히 그다음에 이제 폭력을 행사합니다. 뺏으려고요. 네. 근데 요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 애가 만약에 진짜로 폭력까지 간다면 아니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울고 불고 떼쓴다는 것도 상당히 근데 그것도 이제 아주 짧은 기간에 뭐 하루 정도 했는데 떼었다. 그 정도는 그냥 알 수 있지만 뭐 한 10분도 안 됐는데 떼쓰고 네. 뭐 울고불고 한다. 그러면 네. 이것도 심각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간하고 방식들 한번 계산보면 네.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네. 이제 이 중독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증상으로서 이제 네. 여기 나오는 뭐 거짓말, 쉽게 말하면 해놓고 안 했다고 하고 4시간 해놓고 1시간밖에 안 했다고 그러고 네, 뭐 이런 네. 자기의 문제를 축소하거나 부정해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자기가 이걸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합리화를 하고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다음에 뭐
항상 누구 주변 탓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게 중독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아마 SNS 중독에서도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행위 중독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독된 사람이 좀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같은 네. 경우에 그걸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이제 보통 캠프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는 상태에서 네네. 2주에서 4주 정도를 지내는 건데 처음엔 죽으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현실 세계, 오프라인 세계에서 그게 없는 상황 속에 적응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그거 없이도 친구들과 현실적인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즐길 수 있는 놀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안에서 실제적인 감정적인 교류를 통해서 여기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아, 네네. 그런 캠프 같은 것들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그쪽으로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뭐 약물 중독이라든가 이거하고 다르게 네. 이 행위 중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근데 행위 중독 안에도 우리가 말한 대로 게임하고 그다음에 SNS 같은 이제 또 관계 중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인터넷 커뮤니티 중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특히 이 관계 중독에는 사실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강하게 몰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 조사에 보면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남자들은 게임 중독, 여성들은 커뮤니티 중독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말한 대로 이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것을 그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통적인 입장이 본다면 부모, 자녀, 가족 관계에 보면은 관계를 조금, 그러니까 자녀를 품고 이해하고 또 함께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에서의 관계들을 상당히 많이 확장을 시켜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친구한테 왕따를 당해도 가족 관계나 또는 가족에서 저 형제들 간의 관계가 좋은 애들의 경우에는 관계에 꼭 왕따를 당해도 그렇게 상처를 덜 받는데 이 오프라인 관계에서 제대로 안 된 애들은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뭐 어떤 질병이든 어떤 질환이든 간에 가족이라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지지 기반이 있냐 없냐 그 지지 기반이 탄탄하냐 탄탄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예후를 굉장히 많이 다르게 네. 나타나거든요. 네. 그건 뭐 이거는 뭐 중독뿐만 아니라 어느 질환이나 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많은 부모님들이 애들과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나 공감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가가려고 했더니 애들이 튕겨져 나간다 혹은 나를 거부한다. 네, 왜냐하면 네. 그 사이에 그런 적이 없거든요. 부모하고 자식이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나의 지지자, 나의 동반자, 나의 보호자라는 이미지는 아이에게 계속 심어줘야 되거든요. 무슨 일을 당하거나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상의할 대상 1번이 부모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고 애에게 계속 뭔가 지시하고 시키거나 네. 뭔가를 강요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따뜻한 부모로 코스프레 한다고 해도 네. 그게 아이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네, 네. 지지 기반이 반드시 중요한데 그거는 어렸을 적부터 아이와의 관계에서 계속 만들어 쌓아가야만 그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TV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난 좀 늦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가족 간의 유대관계 네, 좀 잘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페이스북 심리학 이 책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회기술적 기술적 시스템만이 아니라 네. 그 속에서 어찌 보면은 많은 희노애락이 함께 움직이는, 함께 하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하는 네. 부분에서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고민과 또 상처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우리가 페이스북을 이해하고 또는 SNS를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생각한 게 과연 그 옛날에 마크 주크버거가 여학생들의 신상을 공유하려고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자기가 만든 이 프로그램 페이스북이 이렇게까지 될 줄 알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또 이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사례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0년 뒤, 20년 뒤엔 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 한쪽으로 흘러가는 트렌드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마 하면 안 돼. 라고 해서는 도저히 이걸 접근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어차피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걸 기왕이면 가긴 가되
좀 적당하게 올바른 길로 잘 가보자라는 게 이 책의 결국에는 주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자, 오늘 페이스북 심리학이라는 책 가지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책에 보면 당신이 대우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대우하라. 그리고 현실에서 하지 않을 말이라면 페이스북에서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과 또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폭력을 지적하는 말인데요. 누구나 스마트 기기를 들고 다니는 시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오랫동안 가슴에 남은 소중한 책을 소개하는 내 인생의 책. 오늘 내 인생의 책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원시원한 대화どうぞごゆっくりお荷物をお持ちいたします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아, 지금 일본어 복습 좀 하느라고. 이걸 안 쓰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에서 공부는 되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꿈, 그걸 이루는 방법은 공부였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차별 없이 길을 열어준 거는 공부더라고요. 내 인생을 바꿔줬고 내 가족의 인생을 바꿔줬고 너무 고맙죠. 독서도 많이 하시나요? 인생에서 모든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게도 되고, 그래서 책은 하여튼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서춘규 박사님 가슴속에 새겨진 내 인생의 책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 인간의 고뇌, 인간의 거기 파워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묘사를 잘했어요. 뭐 어떤 때는 엉엉 울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내 생각과 이 노인네가 비슷한 생각을 했을까? 내가 인생에 살아온 그 망망대해에서 내가 썼던 그 방법을 이 사람이 같이 쓰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을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이 그냥 거의 내 인생의 책이라고 할 정도로 가까워졌죠. 굉장히 따스한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그 자신감도 있고 또 굉장히 터프하면서도 부드럽고 외롭고 그리고 용감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노인이 또 이렇게 빼짝 마르고 막 그 주름이 지고 막 이런 게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연상을 시켜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 사람에게 괜히 친밀감 이런 걸 느꼈고, 모든 게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He was an old man who fished alone in a skiff in the Gulf Stream, and he had gone 84 days now without taking a fish. In the first 40 days, a boy had been with him, but after 40 days without a fish, the boy's parents had told him that the old man was now definitely and finally Salao, which is the worst form of unlucky.
They sat on the terrace, and many of the fishermen made fun of the old man, and he was not angry. He did not remember when he had attained humility, but he knew he had attained it, and he knew it was not disgraceful, and it carried no true loss of pride. 보통 사람이면은 좌절하고 포기했을 텐데 이 사람은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오니까 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를 더 강인하게 만드는 네가 어떻게 된 인간인지 한번 너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사실 미국 가기 전에 그 어릴 때 그 가난한 술장사의 딸에다가 그 추운 제천에서 그냥 살림살 그럴 때 진짜 죽고 싶었어요, 사실은. 중학교도 못 갈 정도였지만은 성공을 해야만이 나도 인정을 받고 나도 뭔가 이렇게 태어난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어떻게 나 성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그리고 박사가 되면 성공이다. 그래서 그 희망 하나 가지고 그 온갖 힘든 거 다 이겨 나오면서 공부에 매달리고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까지는 갔는데 결국은 가발 공장에서 그 가발을 만드는 직공이 되었을 때의 비참한 패배감이 나한테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 비참한 삶을 계속 살고 싶지 않다 이러는 또 그 욕망이 있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그 패배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요 자리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속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 그걸로 나를 자꾸 붙들고 갔죠. 포기하지 말라고. Tomorrow is the 85th day. 85 is a lucky number. How would you like to see me bring one in that dressed out over 1,000 pounds? Are you strong enough now for a truly big fish? I think so. Good luck, old man. Good luck. 사실 뭔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뭐 엄청난 준비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딱 적합한 필요한 그거만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편에 맞게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선생님이 딱 100불만 들고 미국으로 가신 그 모습과 사뭇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 형편이 더 힘들었죠. 그 사람보다. 왜냐하면 그분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다 가지고 갔죠. 근데 나는 미국으로 가는 사람이 영어를 못했어요. 그러고 100불은 사실 4일치예요. 그거 들고 단 나한테 얘기했던 거는 우리 인간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가라. 가서 부딪혀봐라 하는 그런 그 불행을 이제 그 하나의 용기를 주는 그 케이스로 이렇게 활용을 했죠. Bonita. It will make a beautiful bait. He did not remember when he had first started to talk aloud when he was by himself. In the old days, he had sung at night sometimes when he was alone steering out his watch on the turtle boats. He had probably started to talk aloud when alone when the boy had left. But he did not remember. It was considered a virtue not to talk unnecessarily at sea, and the old man had always considered it so and respected it. But now he said his thoughts aloud many, many times, since there was no one that they could annoy. If the others heard me, he thought they would think I am crazy. But since I am not crazy, I do not care. 제가 이제 성공 비결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하는 말이 첫째 성공 조건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게 한 거죠. 그 노인도. 바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잡을 거라는 그 희망.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똑같죠, 뭐 사실은. 그 사람이 했던 거와.
이제 어릴 때부터도 힘들 때마다 저는 저한테 만들어서 이렇게 말해준 게 너는 이 세상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너는 큰 인물이 돼서 너처럼 이렇게 비참한 억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네가 구해주는 암행어사가 되고 정의의 사도가 될 거다. 막 이렇게 스스로한테 말을 많이 해줬잖아요. 나를 설득을 많이 했죠. 하여튼. Yes? Then he felt something hard and unbelievably heavy. Come on, fish. Eat them. Don't be shy. Now the fish was struck. This is what we waited for. Now let us take it. He looked at the fish constantly to make sure it was true. It was an hour before the first shark hit him. It's too good to be true. Might just as well have been a dream.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게 다 내 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음 순간엔 이게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아마 그 인생의 교훈을 그 청새치를 가지고 이 노인이 잡았다 뺏기는 그런 거를 또 설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인생의 복병 많이 만났었죠, 사실은. 대학을 다니고 그럴 때는 완전 이제는 꿈이 이루어졌다. 나는 성공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또 매맞는 아내로 전락을 하는 그런 자존심이 완전히 그냥 뭉개져 버리고 꿈도 막 사라지다시피 하는 그런 복병을 만나게 되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살아나올 수 있다는 식으로 어떤 복병이 오건 여기도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하는 식으로 노인이 그 인내를 가지고 견뎌내는 그런 것처럼 자기를 용기를 주고 이끌어주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더 강인해지고 그리고 다음 복병이 왔을 때는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But he fought again, and this time he knew the fight was useless. It is easy when you are beaten. What beat you? Nothing. I just went out too far. Man is now made for defeat.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체념을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인정을 하고 너는 이제 더 변할 수가 없다. 이미 왔다. 네가 아무리 후회하고 네가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단 인정하고 지금 주어진 요 상황에서 뭐가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니냐. 바로 그 사람이 생각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집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거기 극복을 해나가고 받아들이고 또 다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게 이 노인의 위대함이고 그게 하나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이 상황이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어떤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살이 하나도 없으니까 실패죠. 돈도 못 벌 거고 어차피. 그렇지만 그 엄청난 사투를 이겨냈다는 그 승리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청새치가 엄청난 물고기인데 그걸 결국은 그 노인이 그 허리가 아프고 정신이 막 들락날락 하는데도 결국은 이겨내고 그걸 잡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성공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투를 벌리면서 이거 표현해낸 이 글들이
우리 수백만, 수천만, 수억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도전을 이겨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런 면에서는 성공이죠. 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권하고 싶어요. 레벨은 다를지 몰라도 다 겪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오는 그 비법을 여기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해밍웨이가 이 책을 이렇게 잘 묘사할 수 있고 잘 쓰게 된 것도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을 좀 젊은이들이 젊었을 때 많이 하고 그걸 토대로 진짜 내 인생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게 뭔가 그거를 발견을 해서 그걸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왕이면은 자기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성공된 삶, 멋진 삶 이런 걸 좀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회 도서관이 엄선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최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북한 핵 무력의 세계 정체성에서 답을 찾아보시죠. 지난 1월 6일에 일어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2년 전부터 예측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북한연구학회 연구위원인 박유환 박사입니다. 그는 2016년 1월은 미국 대통령 취임 전후이자 김정은 생일이 있기에 북한이 오래전부터 이 시기를 노렸다고 말하는데요. 박유환의 오랜 연구가 담긴 이 책에서는 북한이 소유한 핵의 출처를 파헤쳐 핵실험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저자는 2009년 제2차 핵실험 당시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끝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20년간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계 평화가 달려있다고 분석하는데요. 저자는 분단부터 시작해 핵무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북한과 솔직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뉴노멀 시대라고 정의했습니다. 뉴노멀이란 새로운 표준이라는 뜻으로 앞으로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표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3저 시대를 견뎌야 할까요? 뉴노멀 시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서 답을 찾아보시죠. 금융 전문가인 4명의 저자는 10여 년에 걸쳐 인도,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빈곤 지역을 방문해 그들의 금융 활동을 조사했는데요. 저자들은 하루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자산 관리를 살펴보면 저성장 시대를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업이 불확실하고 수입이 적은 빈곤층들은 기존의 금융수단으로 자산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빌려주고 갚는 현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이 책에서는 차세대 금융 비전도 함께 제시하는데요. 빈곤층에게 무담보 소액대출을 실시해 빈곤층의 삶과 은행의 재정 상태를 회복시킨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을 소개해 흥미롭습니다. 가난한 자들로부터 금융의 미래를 살펴본 이 책을 통해 뉴노멀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에디슨,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등 미국을 빛낸 천재들. 이 천재들에게는 조력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 시스템인데요. 우리에게 미처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모습, 이 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길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저자 3명이 미국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기를 시도한 책인데요. 미국의 사회, 문화, 역사, 경제 등의 분야로 나눠 미국을 지탱하는 정신과 정체성에 대해 소개합니다. 다민족, 다문화인 미국의 사회 구조를 소개한 것을 시작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 권력을 쪼개 운영하는 미국의 정부 시스템까지 상세히 안내하는데요. 미국인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엮은
테스티모니얼은 미국의 실생활을 낱낱이 보여주는데요. 아울러 한국인이 바라본 미국의 모습도 함께 조명해 다양한 시각에서 미국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인물의 삶을 통해 미국을 짚어보는 인물탐구, 미국의 역사적 여행지를 소개한 추천 명소는 알거리를 선사하는데요. 오늘날 초강대국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고 있는 미국의 진짜 모습을 이 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부자의 기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총 자산이 34억 원 이상이 있으면 부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의 꿈을 이루기란 쉽지 않죠. 이 책을 참고하시면 그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의 생각을 만나보시죠. 금융투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저자 박종기. 그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자산 관리를 지켜봤는데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일반인들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재테크 노하우를 익히기 전에 돈을 대하는 마음부터 다잡았다는데요. 돈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돈의 흐름을 파악한 후 돈을 불리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자의 생각과 행동을 바탕으로 저자는 부자가 되는 법을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매일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부자 경험을 해보라고 권유하는데요. 부자에 대한 감각과 목표의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잃어버린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을 강조하는데요. 돈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짜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국민연금, 청약통장과도 같은 알짜배기 재테크 방법까지 소개해 돈을 모으는 자산 관리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사랑의 교복 나눔 장터가 열렸습니다. 한 벌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중고생 교복을 이곳에서는 10,000원이면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부담도 덜고 선후배 간의 정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이런 나눔이나 기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 3조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한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는 만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라.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oses me.